쓸데없는 여론에는 귀를 막아라. 양고기국이 비록 맛이 좋으나 모든 사람의 입맛에 다 맞기는 어렵다. 사람들의 입맛은 제각각이다. 아무리 뛰어난 셰프라도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는 없다. 나를 인정해주거나 사랑해주는 그 사람들도 모두 불완전하다. 호불호는 명확한 기준과 정의에 따라 갈리는 것이 아니다. 취향에 달려 있다. 각기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똑같이 사랑받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사람들의 취향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기는 어렵다. 도모시용이라는 말이 있다. 길 옆에 집을 짓는데 길 가는 사람에게 의견을 물으면 생각이 서로 달라 집을 지을 수 없다는 뜻으로 일정한 주견 없이 타인의 말만 쫓아서는 일을 성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사람의 일념은 하늘로 통한다고 했다. 또 신념은 산도 움직인다고 했다. 굳게 먹은 마음으로 일에 매진하라는 뜻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의로 만들어진 여론은 무시해도 좋다. 여론이란 뒤집어 보면 허름한 고성에 사는 유령과도 같다. 실제로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무서워하며 겁을 낸다. 확실한 자기 위치에 서라. 그대의 신념이 그것을 보장해준다. 양고기 국물이 입에 맞지 않은 사람들에겐 그 입맛을 뜯어 고쳐서라도 맞게 하라. 그것이 그대의 용기이며 그대가 할 수 있는 말이다. 주변 환경을 탓하지 마라. 흰 옷구슬은 진흙에 던져져도 그 빛을 더럽힐 수 없고 군자는 혼탁한 곳에 가더라도 그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나무와 잣나무는 눈과 서리를 견딜 수 있고 밝은 지혜는 위험과 어려움을 건널 수 있다. 흰 옥은 진흙 속에 있더라도 물로 씻고 더러운 것을 닦아내면 본래의 빛을 다시 찾을 수 있다.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소인배들에게 둘러싸이더라도 불의한 행동을 따라하지 않고 지조와 신념을 지킨다. 눈과 서리가 내리더라도 소나무와 잣나무는 고유의 푸른 빛을 잃지 않고 밝은 지혜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람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는다. 만약 변함이 있다면 원래 본성이 그러한 것뿐이다. 주변 환경을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지조는 꿋꿋한 뜻과 바른 조행을 말한다. 정조는 여자의 깨끗한 절개를 뜻한다. 이성 관계에서 순결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시인 조지훈은 지조론에서 이렇게 말한다. 지조와 정조는 다 같이 절개에 속한다. 지조는 정신적인 것이고 정조는 육체적인 것이라고들 하지만 알고 보면 지조의 변절도 육체 생활의 이욕에 매수된 것이요 정조의 부정도 정신의 쾌락에 대한 방종에서 비롯된다. 정신과 육체를 분리해서 바라볼 필요는 없다. 정신과 육체는 태어날 때부터 한 몸이기 때문이다. 정신이 웃고 있을 때 울고 있는 육체란 있을 수 없다. 육체가 아파하고 있을 때
즐거워하는 정신이란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춘추전국 시대 때 노나라의 유아해는 고결한 성품으로 이름나 있었다. 맑고 흐린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의 일에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맹자는 그의 인품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유아해는 어질지 못한 임금을 섬기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낮은 지위도 사양하지 않았다. 맡은 일에 임해서는 그의 현명한 재능을 감추지 않고 맡은 바 도리를 다했다. 관직에서 버림을 받아도 원망하지 않았으며 곤궁함을 당해도 전전긍긍하지 않았다. 가난한 시골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차마 버리고 떠나지 못해 이렇게 말했다. 너는 너이며 나는 나이니 내가 비록 내 곁에서 옷을 걷고 벗는다 해도 어찌 나를 더럽힐 수 있겠는가. 그래서 유아해의 풍도를 들은 사람들은 비루한 지아비가 너그러워지고 야박한 지아비의 인심이 후하게 된다. 모든 지조와 정조는 밝은 지혜를 바탕으로 한다. 밝은 지혜가 없는 지조는 육체적인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고, 밝은 지혜가 없는 정조는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먼저 지혜를 찾으라. 부는 그쪽에서 먼저 찾아오는 수도 있지만, 지혜는 그대가 스스로 다가가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 말은 쉽지만 말하기는 어렵다. 산에 들어가 호랑이를 잡는 것은 쉽지만 입을 열어 남을 깨우쳐 주는 것은 어렵다. 호랑이 잡는 것보다 남을 깨우쳐 주는 것이 더 어려운 이유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은 단점을 지적하며 충고하는 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조언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기보다 말하는 태도를 아니꼽게 여기거나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긴다. 혹은 아직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여 충고를 해줘도 알아듣지 못한다. 직접 뼈저리게 경험한 뒤에야 그 말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말처럼 내뱉기 쉬운 것은 없다. 말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슬픈 말이 있고, 기쁜 말이 있고, 착한 말이 있고, 악한 말이 있다. 지혜로운 말이 있고, 어리석은 말이 있으며, 생각하는 말이 있고, 미처 생각지 못한 말이 있다. 말은 쉽지만 말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강원룡은 5분간의 사색에서 이렇게 말한다. 말은 돈에 비유될 수 있다. 과장된 말은 인플레이션과 같고, 실천하지 못하는 말은 부도수표와 같고, 의식적인 거짓말은 위조 지폐와 같다. 그래서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말이란 경우에 따라서 사랑이나 우정을 실어 나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시기와 질투, 음해와 모략, 고통과 죽음까지도 함께 나른다. 말을 돈으로 알고 돈처럼 사용하라. 그러면 그 지갑은 쉽게 열리지 않을 것이다. 노력하면 누구나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 사람이 하루라도 도덕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면 그가 도덕을 실천할 힘이 없다는 말을 나는 믿지 않는다. 적어도 나는 아직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지금 자신이 어떤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 인격을 수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인간다운 삶의 길을 제시한 성인들과 똑같이 되기는 힘들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바뀔 수 있다. 앞으로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더라도 인간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일에 힘쓰는 것이 현명하다.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고 스스로 한계를 짓기 때문에 인의 실천이 어려운 것이지 결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이미 지혜를 배워 얻었다면 해가 기울기 전인 저녁에 죽는다고 해도 달게 여길 것이다.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존에 집착하고 당장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면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 것이 대다수 인간의 삶이다. 그만큼 우주와 인간에 대한 이치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드물다. 나쁜 옷과 음식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미 엄숙한 학문 연구에 온 힘을 다하고서도 오히려 자신이 거친 음식을 먹고 값싼 의복을 입는 처지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신사와는 더불어 인간의 길을 담론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다. 삶의 이치를 깨우치는데 힘쓰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마음, 말과 행동이 양심에 어긋나는 경우에만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 허상에 불과한 겉모습이 남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 전전긍긍하고 스스로 부끄러워한다면 말로만 도를 구한다고 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 사람은 진정한 배움의 자세를 갖췄다고 할 수 없다. 진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소탈하다. 남의 눈보다 양심의 눈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 무엇이 정말 부끄러운 것인지 아는 사람이 진정한 군자라 할 수 있다. 정의와 양심을 기준으로 삼아라. 명석한 사람의 세상에 대한 인식은 한쪽에 치우침도 없고 또 편견도 없다. 그는 단지 정의의 편에 설 뿐이다. 큰 목소리와 강한 어조로 상대편을 비난하면서 자신이 맞다고 하는 주장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근거나 기준이 이익이나 욕심인 경우가 많다. 이익과 욕심에서 비롯한 주장일수록 그 목소리가 크고 힘이 세다. 상대를 이겨야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와 양심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이익을 논하는 대부분의 세상 일에 대해 초연하다. 꼭 이것이 맞고 저것이 맞다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자는 의롭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단호하다. 어떤 가치관을 가질 것인가? 명석한 사람은 도덕적 품성에 주목하며 어리석은 사람은 오직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주목한다. 명석한 사람은 공정함을 기대하며 어리석은 사람은 오직 편을 들어 감싸기를 바란다. 사람은 자신만의 가치관에 따라 살고 가치관에 따라 죽는다.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가에 따라 삶의 드라마가 달리 펼쳐진다. 가치관이 한 사람의 운명이자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의리와 양심을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 편안함이나 이익도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살아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는 아니다.
묵묵히 익히고 행하라. 지식과 지혜를 조용하고 묵묵히 마음에 두고 인내심 있게 학문을 하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를 게으름 피우지 않는다.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삶은 배움 그 자체다. 배움이란 책을 많이 읽어 방대한 지식을 얻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배움은 실증 내지 않고 외부에서 끊임없는 자극을 받아야 한다. 이 자극에는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얻은 지식과 깨달음을 묵묵히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비유하자면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잘 다듬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과정을 통해 깨달은 바를 실천해야 한다.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나의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정말 근심해야 할 것. 일을 대함에 경건한 태도로 일에 임하지 않고 소홀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학문을 연구해도 깊은 이해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하는 일마저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며 나쁜 습관을 고칠 힘마저 없게 된다. 나는 내가 이렇게 될까 두렵다. 우리는 많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이런 걱정의 대부분은 생존이나 안전을 위협받거나 어떤 이익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한다. 하지만 정말 근심해야 할 것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공자는 학문과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를 근심한다. 덕을 닦고 학문을 익히고 의로움을 실행하고 허물을 고치는 것은 모두 매일매일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길이다. 이를 통해 한층 성숙한 자세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성숙한 인격은 온화함으로 드러난다. 공자께서 집에서 한가로이 계실 때 언제나 조용하고 온화하며 활달하고 유쾌하였다. 한 사람의 인격이 성숙하면 할수록 그가 하는 말이 따뜻하다. 다정다감하고 온화하게 말한다. 말 속에 날이 서 있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전해진다. 성숙한 사람은 얼굴빛도 온화하다. 표정이 어딘가 일그러져 있거나 불편해 보이는 사람은 믿고 따르기 힘들다. 한 사람의 말이나 표정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성숙한 사람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평화롭다. 바깥의 환경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평정을 유지한다. 나의 교육 방법은 다음과 같다. 내가 학습 방법을 가르쳐 주기 전에 나는 언제나 내 제자가 자신만의 방법으로 스스로 노력하여 어려운 부분에 대해 해결하기를 기다린다. 내가 정돈해 놓은 해석을 가르치기 이전에 나는 언제나 내 제자가 자신만의 해석을 찾아내도록 고대한다. 어떤 과제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 내가 하나의 측면에서 제시하였을 때 나는 내 제자가 스스로 자신만의 안목으로 그 과제가 가지는 의의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나는 더 이상 다시 가르쳐 주지 않는다. 배움은 스스로 구해야 한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것저것 잔뜩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배움이 간절한 사람, 그에 대한 성의가 얼굴이나 말,
행동에 드러나는 사람에게 일러주면 확실한 깨달음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억지로 가르침을 전해봐야 서로 기운만 뺄 뿐이다. 신중하고 계획이 있어야 한다. 나는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거나 바다에 뛰어들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눈앞에 놓인 것이 어떠한 임무이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며 또 심사숙고한 이후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일본과의 23번의 전투에서 모두 이긴 것은 완벽한 정보 수집과 치밀한 전략 때문이었다. 일을 할 때 용기만 앞세우면 백전백패다. 상황을 신중하게,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야 일을 이룰 수 있다. 위대한 자와 겨루어야 하는 이유. 가장 뛰어난 사람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평범한 수준에서 만족하는 순간, 성장의 속도는 멈추고 안락함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위대한 인물은 단순한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넘어야 할 산이다. 누군가의 업적을 모방하는 것으로는 자기만의 길을 열 수 없다. 비교할 대상을 찾는다면 차라리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두는 것이 낫다. 그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와 어깨를 겨루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킬레스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린 이유는 단순히 영웅을 추모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명성이 아킬레스의 불멸의 이름에 미치지 못한다는 자각이 그를 울게 만들었다. 그 울음은 패배의 감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 멀리 몰아붙이게 하는 자극이었다. 주위에는 살아있는 교과서 같은 인물들이 있다. 그들의 이름은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그들의 행적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그림자에 머무르기를 선택한다. 하지만 그림자 속에선 결코 빛이 될 수 없다. 존경은 출발점일 뿐 목적지는 아니다. 목적지는 그들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명성이 세상에 울려 퍼질 때 그것을 질투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 소리는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촉구하는 나팔 소리다. 그 명성은 너에게도 더 큰 업적을 쌓으라고, 더 높은 자리를 향하라고 요구한다. 삶은 누구와 경쟁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진다. 작은 목표와 경쟁하면 작은 성취에 머무르고, 위대한 인물과 겨루려 하면 자신도 모르게 위대함에 다가서게 된다. 진정한 경쟁은 남을 흉내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남의 명성을 거울 삼아 자신의 한계를 부수는 과정이다. 그래서 위대한 자를 목표로 삼으라는 말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더 큰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에게 내려지는 엄숙한 명령이다. 단호함이 남기는 차이. 살다 보면 피해는 대개 미루거나 머뭇거림에서 시작된다. 성급하게 내린 선택이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훨씬 더 큰 상처는 단호하게 결단하지 못했을 때 생긴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망설임은 곧 죽음으로 이어지듯
삶에서도 미루고 주저할수록 기회와 안전은 사라진다.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이 옳은지. 그러나 그들은 끝내 나서지 않는다. 누군가 등을 떠밀어 주기를 기다리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남의 결정에 맡긴다. 이런 태도는 결국 시간을 낭비하고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삶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단호한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판단이 서면 주저하지 않고 곧장 움직인다. 결정이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 그래서 언제나 한 발 앞서 있고 여유를 가진다. 이 여유가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내며 자신감을 키운다. 단호함은 무턱대고 성급하다는 것과는 다르다. 충분히 살피되 결정을 미루지 않는다. 사소한 일이라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반대로 늘 미루던 사람은 위기 앞에서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고 결국 다른 사람의 손에 운명을 맡기게 된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단호함이란 공통된 특성이 보인다. 그들은 상황을 기다리지 않고 상황을 만들어낸다.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택한다. 이 태도가 반복되며 경험은 쌓이고 그 경험이 또 다른 단호함을 가능하게 만든다. 결국 단호함은 재능이 아니라 습관이다.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훈련이 쌓여 강한 성격을 만든다. 그 힘이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다른 이들이 주저할 때 기르려는 원동력이 된다. 주저함은 시간을 빼앗지만 단호함은 시간을 선물한다. 남보다 먼저 기회를 잡고 남보다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단호함에서 비롯된다. 삶에서 승패를 가르는 차이는 종종 재능이나 운이 아니라 단호한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다. 박수갈채 받는 일을 택하라.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자신의 능력이 제대로 평가받고 많은 이들의 시선 속에서 가치가 드러나는 순간을 갈망한다. 봄바람이 꽃을 피우듯 뛰어난 재능도 그것을 인정해줄 환경과 상황이 마련될 때 비로소 꽃처럼 활짝 열린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라도 세상 속에서 빛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래도록 묻혀버릴 수 있다. 눈에 잘 띄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은 분명히 다르다. 많은 이들이 환호하며 바라보는 일은 자연스럽게 박수와 찬사를 불러온다. 반대로 더 많은 기술과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일은 대체로 고요하게 흘러간다. 그 일은 분명 가치 있고 필요하지만 대중은 쉽게 그 노고를 알아채지 못한다. 존경을 받을 수는 있지만 박수갈채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하는 이유다. 역사는 승자의 이름만을 기억한다. 수많은 군주들이 있었지만 세상은 전쟁에서 승리한 군주만을 불멸의 인물로 불러낸다. 실패한 이들은 아무리 노력했어도 긴 세월 속에서 잊히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지, 어떤 무대를 선택해야 하는지 냉정하게 고민해야 한다. 자신의 재능이 세상에 알려지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 설 때 그 힘은 몇 배로 확장된다. 사람은 누구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기억되는 이는 남들이 볼 수 있고 사람들이 함께 환호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한 사람이다. 이 선택이 가볍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인생을 갈라놓는 분수령이 된다. 묵묵히 하는 일이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상에 울림을 남기고 싶다면 박수갈채가 모이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 그 자리가 때로는 더 험난하고 치열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만 불멸의 이름이 만들어진다. 결국 인생의 무대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박수갈채가 터져나오는 무대를 택하는 것. 그것이 재능 있는 이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다. 재앙을 막는 힘은 미리 대비하는 지혜에 있다. 정약용이 말했다. 환난이 있을 것을 미리 짐작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재앙을 만난 뒤에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이미 무너진 뒤에 손을 내미는 것은 임시의 위로일 뿐이지만 처음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막는 것은 근본을 지키는 것이다. 예방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가볍게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준비가 한 나라를 살리고 한 가정을 지키며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이 터지고 난 뒤에야 깨닫는다. 병이 깊어져서야 건강을 잃은 것을 후회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나서야 말을 아꼈어야 했음을 생각한다. 화재가 나고 나서야 안전을 말하고 재앙이 덮친 후에야 대비의 소중함을 논한다. 하지만 그때의 은혜는 이미 늦다. 상처를 위로하는 손길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근본적 해결이 되지 못한다. 다스리는 자는 흉년이 오기 전에 백성을 구휼할 방법을 마련해야 하고 백성 또한 위기 앞에서 스스로를 지킬 대비를 해야 한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오는 듯 보이지만 그 조짐은 언제나 작은 틈으로 드러난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움직이는 사람만이 무너짐을 피한다. 매일 조금씩 준비하는 사람은 큰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작은 불편을 견뎌내고 사소한 위험을 미리 차단한 사람은 큰 재앙을 피해간다. 결국 지혜로운 삶이란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대비하는 삶이다. 재앙을 막는 힘은 결코 우연에 있지 않다. 그것은 준비하는 자의 손 안에 있다. 위엄과 신의가 있는 자만이 리더의 자격이 있다. 대중을 다스리는 방법은 화려한 말이나 억지로 만든 권세에 있지 않다. 그 근본은 오직 위엄과 신의 이 두 가지에 달려 있다. 위엄은 높고 맑은 기품에서 비롯되고 신의는 변함없는 충성과 성실함에서 나온다. 위엄은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을 불러오고 신의는 따름이 아니라 신뢰를 불러온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권력 앞에서는 잠시 고개를 숙이지만 그 권력이 신뢰를 잃으면 곧 등을 돌린다. 그러나
신의와 청렴으로 세운 리더는 권세를 내세우지 않아도 자연스레 존중을 받는다. 그것은 억지가 아닌 진심에서 나오는 힘이다. 충성스럽고 청렴한 사람 앞에서 대중은 스스로 마음을 열고 따르게 된다. 통솔이란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함께 가도록 만드는 힘이다. 대중은 위험 있는 자의 태도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신이 있는 자의 행실에서 안심을 얻는다. 진정한 지도자는 말보다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고 권세보다 먼저 신뢰를 쌓는다. 청렴하지 않은 위험은 권위주의로 변질되고 신이 없는 충성은 배신으로 끝난다. 그러나 충성과 청렴을 동시에 지닌 자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된다. 사람을 통솔하는 자리에 있는 이는 언제나 스스로를 경계해야 한다. 위험은 품격에서 생기고 신의는 청렴한 삶에서 자라난다. 결국 대중을 복종하게 하는 힘은 두려움이나 강제가 아니라 존중과 신뢰다. 이 두 가지를 잃은 리더는 오래가지 못한다. 진정한 통솔은 마음을 얻는 데서 시작된다. 스승이 필요하다. 안으로는 현명한 어버이와 형제가 없고 밖으로는 엄한 스승이나 친구가 없이도 무엇인가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북송의 관리이자 교육자인 여의철의 말이다. 본보기로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가족이 그런 본보기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가족이 배움의 뜻을 두고 긍정적인 자세로 지낸다면 사람은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자연스럽게 따르게 된다. 반대로 부모 형제가 무지하고 나태하면 자기도 모르게 게으른 습성에 물들어 버린다. 밖으로는 자신을 채찍질해주고 훈련시켜줄 수 있는 스승이 필요하다. 모든 것은 연습하고 훈련하면 가능하다. 그런데 그것을 혼자 하기는 쉽지 않다. 목표를 함께 바라보면서 코칭해 줄 수 있는 스승이 필요한 이유다. 배우는 자에게는 모두가 스승이다. 부모, 형제와 친구는 물론이고 땅바닥에 나뒹구는 작은 돌멩이 하나까지 스승 아닌 것이 없다. 모든 사물은 한결같이 배움을 주기 때문이다. 삼중고의 성녀라고 불리우는 헬렌 켈러는 선천적인 불구가 아니었다. 태어난 지 1년 남짓해서 열병 때문에 청각과 시각을 잃고 벙어리까지 된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는 헬렌을 보통 사람과 똑같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맹아학교의 교장으로부터 한 젊은 교사를 소개받을 수 있었다. 그 교사가 바로 요한나 맨스필드 설리번이다. 헬렌 켈러는 설리번 선생의 도움으로 인문학 박사, 법학 박사의 학위를 땄고 맹인 구제 사업에도 헌신할 수 있었다. 설리번은 한시도 헬렌 켈러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자신의 일생을 마치는 날까지 50년이란 긴 세월을 헬렌 켈러에게 바쳤다. 안으로 어진 아버지와 형이 없고 밖으로 엄한 스승과 친구가 없이 성공한 사람은 참으로 드물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엄한 아버지가 효자를 내고 엄한 어머니가 효녀를 낸다.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다. 하지만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항상 부드럽게만 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식이 엇나간다면 때로는 엄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다만 훈육의 과정에서 부모가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자식을 향한 사랑이지 교육의 방법론이 아니다. 자주 사랑한다 말하고 안아주되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하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특히 인성교육과 관련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는 무한 능력의 소유자로 비춰진다. 사랑과 지혜와 엄격함이 부모에게서 흘러넘친다. 자신들이 필요로 할 때면 언제라도 그것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부모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강 건너 친척 집에 말을 타고 갔던 한 소년이 하룻밤을 지내고 강변에 나오니 간밤에 온 비로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 있었다. 말을 탄 채 강의 한가운데까지 온 소년은 기슭을 바라보았다. 마침 아버지가 아들을 걱정하여 강기슭에 나와 있었다. 소년은 큰 소리로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이내 아버지의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에 몸을 꼭 붙여라. 눈물을 보이면 사정없이 매질을 하겠다. 소년은 아버지의 성난 목소리가 강물의 세찬 흐름보다도 더 무서웠기에 용기를 내어 달렸다. 결국 소년은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만약 아버지가 도와주려고 나섰다면 소년은 용기를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허버트는 한 부모가 100명의 선생보다 낫다고 했다. 위엄과 사랑과 믿음, 그리고 절대적인 힘이 부모에게는 있다. 사랑의 매는 아름다운 교육이다. 아이를 사랑하거든 매를 많이 주고 아이를 미워하거든 먹을 것을 많이 주라. 벤저민 프랭클린이 말했다. 나무에 가위질을 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야단을 맞지 않고 자란 아이는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겨울의 추위가 심할수록 오는 봄의 나뭇잎은 한층 푸르다. 사람도 역경에 단련되지 않고서는 큰 인물이 될 수 없다. 어머니의 매질 속에는 아픔으로 포장된 사랑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를 맞은 후에는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의 품 속에서 흐느낀다. 또 어머니의 매질 속에는 눈물로 포장된 가르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를 맞은 후에는 어머니의 말씀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귀를 기울인다. 스위스의 교육학자 페스탈로치는 자식을 키우는 모든 부모에게 이렇게 말한다. 부모 자신의 마음이 맑지 않고서는 올바르게 자녀를 인도할 수 없다. 부모가 총명하고 어질고 굳센 의지를 지니며 용감히 활동하는 힘을 보인다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좋은 감화를 줄 수 있다. 비교를 버릴 때 나만의 꽃이 핀다. 풀과 나무는 저마다 자기다운 꽃을 피운다. 어느 것도 다른 존재를 닮으려 하지 않는다. 진달래는 진달래답게, 민들레는 민들레답게 피어날 뿐이다. 그들은 비교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면서도
자연의 눈부신 조화를 이룬다. 하지만 인간은 어떠한가? 우리는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불행에 빠뜨린다. 타인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 하고 남보다 나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법성이라 하여 모든 존재는 본래 완전한 법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즉, 우리는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 없이 이미 있는 그대로 충분한 존재다.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삶은 괴로움이 된다. 비교 속에서는 만족도, 행복도 없다. 참된 행복은 나답게 존재하는 것에서 온다. 풀과 나무가 그렇듯 우리도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대로 피어날 때 비로소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고이지 말고 흘러가라. 삶은 하나의 흐름이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듯이 우리 삶도 멈추어 안주하는 순간 점차 생기를 잃고 만다. 어떤 형태의 삶이라 할지라도 변화 없이 굳어지면 무기력과 침체에 빠지고 마침내 삶의 리듬을 잃어버린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다. 새는 하늘을 날고 강물은 쉼 없이 흐르며 바람은 대지를 스치고 지나간다. 이처럼 끊임없는 순환과 변화 속에서 생명은 그 본래의 활력을 유지한다. 그러나 인간은 종종 익숙한 틀 안에 자신을 가두고 정체된 채 머물기를 원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집착과 고정관념을 아상이라 하여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원인이라고 가르친다. 삶이 생기를 되찾으려면 리듬이 필요하다. 정체되지 않고 유연하게 흐르는 것이 곧 생명의 본질이다. 오늘도 새로운 변화에 몸을 맡기고 흐름 속에서 삶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멈추지 않는 것이 곧 살아있는 것이다. 자기 빛깔을 잃지 말고 피어나라. 사람은 저마다 고유한 빛깔과 개성을 지니고 태어난다. 풀잎이 각기 다른 녹음을 내고 꽃이 저마다의 색과 향을 뿜어내듯이 인간 또한 자신만의 본성을 마음껏 펼칠 때 비로소 온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특성은 묵혀둔 채 타인을 닮으려 하며 비교와 동질화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불교에서는 여시함은 즉 나는 있는 그대로 들었다라는 가르침을 전한다. 이는 존재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뜻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고 스스로의 빛깔을 인정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자기 본성을 억누르지 않고 온전히 드러내며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순간 마음은 온갖 번뇌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평온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 외부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누릴 수 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기보다 자기 빛깔을 지키며 꽃처럼 피어나라. 생존이 아닌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인생은 단순히 숨 쉬고 먹고 살아가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삶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생존에 불과하다.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인간다운 삶이라 할 수 없다. 인간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존엄한 존재가 된다.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높은 지위를 누린다 한들 마음이 궁핍하고 여유가 없다면 그 삶은 결코 값진 것이 아니다. 반면 비록 가진 것이 적더라도 자신의 몫을 다하며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부처의 가르침에서도 말하듯 만족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이다. 마음의 여유는 외적인 풍요가 아닌 내면의 충만함에서 비롯된다. 세상은 물질과 속도에 집착하며 삶의 본질을 흐리게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기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간마다 의미를 찾아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뒤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생존의 급급한 하루가 아닌 삶의 가치를 스스로 창조하는 하루를 살자.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세상은 기쁨과 환희로 가득한 곳이 아니다. 때로는 슬픔이 찾아오고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고통과 불행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즐거움을 창조할 줄 알아야 한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울적할 때는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불러보라. 막혔던 가슴이 서서히 열리며 답답함이 가벼워질 것이다. 그래도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면 깊이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라. 방 안을 쓸고 닦으며 먼지를 털어내듯 마음에 낀 불안과 우울도 함께 씻겨나갈 것이다. 그 자리에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맑은 바람이 감돌면서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는다.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란 진리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다. 기쁨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법을 깨닫고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행복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스스로 만들어가라. 그것이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이다. 모든 일에는 그 근본이 있다. 입신 출세하는 데는 도의가 있으니 후가 근본이고 상을 당했을 때 예의가 있으니 슬퍼함이 근본이다. 전쟁의 진용에는 대열이 있으니 농맹함이 근본이고 정치를 하는 데는 이치가 있으니 몽사가 근본이다. 나라를 지키는 것에는 도리가 있으니 대를 잇는 것이 근본이고 재물을 얻는 데는 시기가 있으니 노력이 그 근본이다. 공자의 말이다. 근본이라는 말은 사물이 발생하는 근원을 말한다. 나무에 뿌리가 있고 물이 깊은 샘에서 비롯되듯이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그것이 근본이다. 입신하는 일에는 효도가 근본이 되고 사람의 죽음에 다다라서는 슬퍼하는 것이 근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전장에서는 용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서는 농사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확실한 시기가 근본이 된다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근본을 부정하는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효를 거부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를 친구로 맞이하지 않는다. 사람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사람으로 보겠는가? 전장에 나가서 꽁문이나 빼는 사람이라면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 뻔하다. 정치인이 만약 농민을 배척한다면 그는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은 곧 자기 자신을 내던진 것과 다름없다.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바로 그 근본을 깊이 내린 자기의 뿌리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린 자기를 지키는 것은 모든 일의 근본에 충실하는 것이다. 맑은 샘에서 맑은 물이 솟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다. 일이 즐거움이면 인생은 낙원이다. 정치하는 핵심적인 덕목은 공정함과 청렴함이고 가정을 이루는 핵심적인 덕목은 검소함과 부지런함이다. 경행록의 말이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일할 때는 공정함과 청렴함이 중요하다. 공정하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원망이 일어난다. 칼같이 원칙을 지켜야 할 때와 관용을 베풀거나 예외 허용해야 할 때를 잘 구분해서 적용하는 판단력이 필요하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청렴하지 않으면 자격 미달이다. 집안을 잘 건사하려면 검소하고 부지런해야 한다. 모든 일에는 목표가 있다. 일을 해나갈수록 목표의 덩치는 커진다. 커질 뿐만 아니라 아주 단단해지면서 서서히 그 형체를 갖추어 나간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 목표물에는 생동감이 일기 시작한다. 완전한 무에서 얻어지는 새로운 생명이다. 칼 힐티가 말했다. 진정한 일거리를 발견했을 때처럼 유쾌한 기분이 들 때도 없다.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거든 먼저 일을 시작하라. 실패한 생애는 대개 그 사람이 전혀 일을 가지지 않았거나 일이 너무 적었거나 혹은 정당한 일을 가지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근면한 사람은 일을 유쾌한 것으로 변하게 한다. 그리하여 결국 그 일의 목표에 도달한다. 그가 목표했던 일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든 자기 일의 완성이든 아무래도 좋다. 모든 일에서 절약할 줄 알고 청렴할 줄 알고 공정할 줄 아는 것은 일의 기쁨을 알고 일에 매진하는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막심 고리키가 말했다. 일이 즐거움이면 인생은 낙원이다. 일이 의무이면 인생은 지옥이다. 새벽에 계획을 세워라. 한 평생의 계획은 유년 시절에 있고 한 해의 계획은 봄에 있으며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다.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으며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날에 분별하여 할 일이 없다. 공자의 삼계도라는 책에서 전해지는 구절이다. 계획은 항상 변할 수 있지만 미리 계획을 세워두고 중간에 변경하는 것과 아무 계획이 없는 것은 다르다. 어느 정도 방향이 있어야 변화하는 상황에 우왕좌왕하지 않는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새벽 3시간을 얻으면 또 하나의 인생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새벽에 하루를 열고 알차게 살아간다면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계획은 언제나 앞서가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실천은 언제나 허둥지둥 그 뒤를 쫓는다. 물론 계획이 있어야 실천이 뒤따르는 법이지만 계획은 항상 앞장선 채 실천에 무딘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다가 계획은 어느새 실종되어 그 모습을 찾을 길이 없어지고 실천은 그만 나침반을 잃은 여행자처럼 우왕좌왕하다가 흐지부지되고 만다. 그래서 영국에는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대단히 많은 구두가 달아 떨어진다는 속담이 있다. 말하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것과의 사이에는 구두가 달아 떨어질 만큼 거리가 멀다는 뜻이다. 그것은 실천이라는 몸속에 부지런이라는 묘약을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속이 텅 빈 실천은 힘이 없다. 앞으로 나아갈 기력이 없다는 말이다. 부지런이라는 묘약을 섭취하지 않은 실천은 계획의 변두리만 맴돌다가 제풀에 주저앉고 말 것이다. 로망롤랑은 이렇게 충고한다. 잘난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만 바란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때를 놓치지 말고 하라. 그것으로 사람은 충분한 것이다. 인생의 불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다.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 늘 계획과 함께하라. 실천은 바로 그 속에 있어야 한다.